안녕하세요. 한세 사이버보안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은 사이버 가디언즈 리눅스 운영체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과정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상식적인 부분.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계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계층별 통신에 대한 부분과 프로토콜, OSI 7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의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어떤 게 있었나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자, 이거 전송 계층이죠. 그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게 OSI 7 레이어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는 표준 기관에서 정해놓은 표준이에요. 표준 기관에서 자, 이걸 표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건데, 우리 실제로 구현되는 거는 이렇게 7계층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TCP/IP 모델이란 거예요. TCP/IP 모델. 자, TCP/IP 모델 같은 경우는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세 개의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칭한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자, 그래서 요거 영어로도 알아놔야 되고 한글로도 알아놔야 돼요. 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트 계층은 전송 계층이 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TCP/IP 프로토콜 수시라 그래요. 요 TCP/IP 모델에 요 전체를 세트로 묶어서 프로토콜 수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주요 프로토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층별로 프로토콜이 A와 B가 통신을 하면은 계층별 프로토콜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계층별 프로토콜이 있냐?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우리 이더넷, 이게 이제 물리 계층까지 다 이제 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자, 이더넷, 토큰 링, 프레임 릴레이, ATM 요런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2계층 프로토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더넷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더넷. 지금 현재는 그냥 대부분 다 이더넷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로는 I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P 프로토콜. 자, 그리고 IP 프로토콜과 함께 있는 게 ARP 프로토콜이 있고, 뭐 IGMP 프로토콜, ICM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IP 프로토콜이 3계층 프로토콜이다. 자, IP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보통 컴퓨터에 IP 주소 많이 하죠? 그게 바로 IP 프로토콜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4계층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이란 게 있고 UDP 프로토콜이란 게 있습니다. TCP 프로토콜, UDP 프로토콜. 자, 그래서 이 TCP와 IP가 같이 이렇게 쌍으로 같이 쓰니까 그걸 TCP/IP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전체를 TCP/IP 프로토콜 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4계층에는 이 TCP와 UDP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 TCP를 쓰고 어떤 때 UDP를 쓰느냐. 자, TCP 같은 경우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얘는 A랑 B랑 통신을 하려면은 먼저 연결을 딱 맺어 놓고, 서로 연결을 딱 맺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막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연결을 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2학년들은 아마 배웠을 건데, 얘가 먼저 연결을 요청하는 측에서 자, 연결하자라고 얘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연결하자고 알겠어 라고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너도 알겠다 라고 하면 나도 이제 알겠다 라고 이렇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통신을 먼저 왔다 갔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이 쫙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 데이터들을 보내고 받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3웨이 핸드쉐이크라 그래요. 핸드쉐이크가 뭘까요? 핸드쉐이크는 악수를 말하는 거예요. 악수. 그러니까 세 번 왔다 갔다 악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TCP 같은 경우는 3웨이 핸드쉐이크 과정을 거쳐서 연결을 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신을 하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통신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TCP는 통신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이 헤더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속도면에 있어서는 UDP보다 좀 느려요. UDP는 그냥 뭐냐? A랑 B랑 통신을 하면은 별 내용이 없이 그냥 막 보내요. 그냥 막 보내. 서로 그냥 막 보내고 받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얘는 연결을 따로 맺지 않아요. 그냥 드립다 보내기 시작하는데 얘는 그럼 장점이 뭘까요? 패킷이나 이런 거 유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딱 맺어놓고 안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신 빨라요 얘가 UDP가. 그래서 보통 어떤 데 많이 쓰이냐? 영상이나 음성 정보, 스트리밍 데이터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때에는 UDP를 많이 씁니다. UDP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영상이랑 음성 같은 경우는 패킷 한두 개 빠진다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느끼거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DP를 많이 쓰고 TCP는 보통 안정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 TCP를 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적인 거 말고 그냥 영상이나 이런 것도 TCP로 많이 하기도 해요. 뭐 네트워크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것도 TCP로 많이 한다. 대다수 여러분한테 익숙한 프로토콜은 보통 프로그램들은 주로 TCP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계층 어떤 게 있냐? 텔넷, FTP, SMTP, DNS, RIP, 그다음에 SNMP 등등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뭐 이거는 우리 이런 거 말고 HTTP 여러분한테 익숙한 HTTP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메일을 보내거나 파일 전송을 하거나 원격 접속을 하거나 자, 뭐 DNS 우리 그 도메인 이름으로부터 IP 주소를 찾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로 존재한다. 이렇게 약속된 프로토콜 말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은 게임 서버랑 통신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OSI 7레이어는 표준 모델, 얘는 실제로 우리 현실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계층별로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건데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근데 하나 알고 가야 될 거 우리 2계층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아까 이더넷 프로토콜 쓴다 그랬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더넷 프로토콜을 쓰는데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있어요. 자, 2계층은 아까 어떤 거에 쓰이는 주소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층이라 그랬어요. A와 B와 통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장비들을 거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지점 간 잘 통신이 됐는지 두 개의 지점 간 통신이 됐는지 요 두 개의 지점 간 그래서 요거 각각 하나하나를 홉이라 그래요. 홉. 그래서 홉 투 홉 딜리버리 홉 투 홉 전송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2계층에서 전송할 때는 어떤 주소를 보고 통신을 하냐? 바로 이더넷 주소 또는 맥 주소.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는 맥 주소란 이름으로 제일 익숙할 것 같은데 맥 주소 또는 하드웨어 주소라 그래. 하드웨어. 이거는 어디에 매겨져 있는 주소냐? 랜카드. 우리 보통 말하는 랜카드에 매겨져 있는 주소예요. 랜카드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주소 또는 맥 주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맥 주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총 12개의 16진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쪽 6개, 자, 요런 식이에요. 1C, 1B, DD, 77, 90, 4C. 자, 요게 바로 맥 주소가 맥 주소의 생긴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앞쪽에 6개의 16진수 요거죠. 요거는 OUI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랜카드, 네트워크 카드를 만든 제조사 번호예요. 제조사 번호. 뒤에 있는 요 6자리 이거는 이 각 제조사별로 붙는 시리얼 번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맥 주소 여러분이 사용 중인 이런 컴퓨터에 지금 맥 주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통신을 하려면은 맥 주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컴퓨터의 맥 주소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따 해보겠지만 ipconfig라는 명령으로 맥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옵션을 붙여서. 아무튼 우리 2계층 주소는 맥 주소를 사용하더라 라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이제 3계층. 자, 3계층 아까 IP 프로토콜을 쓴다 그랬어요. IP 프로토콜. 그래서 사용하는 주소도 당연히 IP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IP 주소는 여러분한테 너무나 익숙한 주소죠. 뭐 예를 들어 192.168.0.1 이런 식으로 생긴 주소. 이게 우리 IP 주소라고 합니다. IP 주소. 자, 그래서 3계층이 하는 일 뭐였어요? 3계층이 하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이 아까
라우팅이라 그랬어요.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엔드 투 엔드. 자, 처음 내 컴퓨터에서부터 목적지 네이버나 구글 서버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찾아가는데 이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었는데, 이때 경로를 어떻게, 뭘 보고 찾는다 그랬어요? 이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경로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I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IP 주소도 역시 ipconfi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윈도우에서 cmd라고 치면은 우리 명령어 창이 뜨죠. 커맨드 창. 자, cmd가 커맨드라는 뜻이에요. 커맨드 창이 뜨면은 지금 현재 이 PC에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ip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여기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 지금 무선랜을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무선랜 어댑터, 무선랜 랜카드에 보면은 IP 주소 뭘로 받아왔어요? 192.168.1.75번으로 받아왔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다. 자, 기본 게이트웨이는 192.168.1.1이다. 자, 이런 IP 정보들이 나오네요. 이 서브넷 마스크와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거는 설명을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혹시 이런 네트워크 설정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따로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IP 주소는 확인이 됐는데, 아까 맥 주소도 IP 컨피그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맥 주소 어떻게 확인하나요? IP config /all이라는 옵션이 붙어야 돼요. all이라는 옵션. 이거 아마 정보보호 과목에서 2학년들은 수행평가에 나왔던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윈도우 네트워크 커맨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개의 이제 랜카드 중에서 우리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를 보면 되는데, 자, 아까 /all이라는 옵션을 주니까 뭐가 굉장히 많이 뜨죠. 여기 보면은 뭐 랜카드, 이게 어떤 랜카드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물리적 주소라고 나오죠. 자, 이거 보고서 물리적 주소만 있고 맥 주소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식한 거예요. 자, 물리적 주소가 바로 맥 주소, 이더넷 주소를 말하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16진수 12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6진수 앞에 이 6개가 제조사를 나타내는, 아마 뭐 퀄컴 어쩌고, 요 퀄컴이라는 그 제조사의 번호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게 그 제조사별로 시리얼 번호가 되겠다. 자, 그래서 뭐 IPv6 주소도 있고요. 여기 IPv4 주소. 자, IP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HCP 서버는 뭐고, 또 어디 있나요? DHCP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죠. 자, 참고로 DHCP라는 거는 IP 주소 지금 여기 세팅이 되어 있죠. 192.168.1.75. 이거를 수동으로 내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그 네트워크 접속할 때 랜카드 정보에다가 직접 쳐넣으면은 그거는 DHCP가 아니에요. 자, DHCP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공유기에 접속할 때 여러분이 직접 IP 주소를 입력하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다 치지 않죠. 자, 그거는 공유기에서 DHCP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다가 이런 IP 주소 정보들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DHCP를 요새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무선 접속일 때는, 와이파이 접속일 경우에는 대부분 DHCP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떤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할 때에는 아직까지도 무선보다 유선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환경에서는 IP를 사람마다, 자, 너는 이 IP 써, 너는 이 IP 써,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그럴 때에는 DHCP를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내 랜카드 정보에다가 어떤 IP들을 각각 입력을 해준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까지.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DNS 서버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IP 그 도메인 네임 주소, 따따따 네이버.com, 따따따 구글.com, 그런 이름이 도메인 네임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com이나 구글.com을 찾아갈 때 그 도메인 이름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죠. 자,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내가 내 PC가 구글.com, 구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우리 찾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찾아가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라우팅을 통해서 찾아간다 그랬죠. 라우팅으로 구글.com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라우팅 아까 어떤 주소 보고 간다 그랬어요? IP 주소를 보고 간다 그랬어요. 그쵸? IP 주소를 보고 가는데, 여러분이 저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사이트 접속할 때
따따따 구글닷컴 이렇게 치지 구글닷컴의 IP를 직접 찾은 다음에 여기에 IP를 입력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따따따 구글닷컴을 먼저 얘 IP가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이 IP로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PC에서 따따따 구글닷컴이라고 여러분은 치지만 얘를 그대로 얘를 보고서 그대로 구글닷컴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가요. 이 도메인 네임 주소를 보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IP 주소로 먼저 따따따 구글닷컴의 IP 주소가 뭔가요? 라는 거를 어디엔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곳이 바로 DNS 서버다라는 거예요.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얘가 구글닷컴의 IP는 뭐야? 라고 해서 요거를 받은 다음에서야 구글닷컴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DNS 서버의 원리를 간단히 지금 알려줬어요. 요거는 나중에 DNS 서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3계층까지 봤고요. 4계층의 경우에는 우리 포트 번호를 주소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우리 IP까지 보면은 내가 목적지까지는 일단 패킷을 보낼 수가 있어요. 목적지까지는 패킷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트 주소라는 곳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얘는 뭐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이 포트 번호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 나는 몇 번 포트에다가 서비스를 요청할 거예요 라고 보낼 때 포트 주소를 같이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4계층의 포트 번호를 보고 해당 특정 프로그램을 찾아간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네트워크 정리가 좀 길었네요. 아직 사실은 할 게 많은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버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부분. 자, 이거는 서버의 뭔가 기술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 주가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서버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서버는 서비스. 자, 서버 뭐에 뒤에 ER 붙으면은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서비스하는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서버라 그래요. 서버. 자, 그래서 서버는 어떤 하드웨어 장비, 기계 자체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컴퓨터 자체. 이거를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서버 프로그램, 여기에 뭔가 설치가 돼 있다. 그 서버 프로그램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버용 컴퓨터에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를 서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기업이나 뭐 관공서나 이런 데 실제 서버에서는 전용 서버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서버 전용으로 나온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일반 PC에서도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충분히 서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버들은 그냥 여러분 사용하는 PC에다가 서버 프로그램 깔아서 그거를 이거 무슨 서버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조금 더 분류를 해서 보면은 일단 서버의 모양에 따라서 타워형 서버, 이렇게 세로로 길다 그랬죠? 이런 모양. 컴퓨터 주로 PC 모양이죠. PC 모양. PC가 이런 모양이 많죠. 이런 타워형 서버가 있고 렉형 서버가 있어요. 얘는 가로로 긴 이런 모양의 가로로 긴 서버예요. 가로로 긴 서버. 자, 그래서 가로로 뭐 이게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요. 가로 렉형 서버는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서 제일 얇은 요런 얄팍한 서버도 있고 제일 얇은 서버를 우리가 1U짜리 서버라 그래요. 유닛이란 뜻이에요. 1U. 자, 얘가 두 개 합친 만큼의 두께 되는 서버를 2U짜리 서버다. 요거 하나 더 겹친 만큼의 크기 되는 거를 뭐 3U 이런 서버다. 이런 식으로 유닛을 요 서버의 두께에 따라서 유닛을 말을 해요. 그래서 1U짜리 서버 요런 렉형 서버는 왜 렉형 서버라고 하냐? 이게 렉이라고 하는 캐비넷이에요. 캐비넷. 여기에 렉형 서버가 들어가는 그런 캐비넷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1U짜리 서버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1U짜리 서버 이렇게 얄팍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요. 자, 이렇게 렉형 서버를 차곡차곡 해서 넣었다. 그러면은 공간 활용면에서 어때요? 공간 활용면에서 렉형이 굉장히 좋죠. 자, 대신 서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버가 작다 보니까 열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발열 방지를 위한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렉을. 그래서 이런 렉을 가정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전기도 전기고 발열도 발열이고, 예, 그리고 소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런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데 있더라. 자, 그래서 다음에 보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IDC라고도 불러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IDC라고도 불러요. 자, 데이터 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하고요. 이거를 서버 호텔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렉들이죠, 렉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렉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렉형 서버들이 막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여기에서 돌아가고 있다.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IDC에 해야 되냐? 이거 그냥 집이나 사무실에서 서버 렉 이렇게 공간 마련해서 돌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IDC에 비싼 돈을 주고 서버를 여기에다가 입주시킨다 그래요. 여기 설치해서 운영을 맡기는 거를 입주시키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은 전기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요. IDC에서는. 뭐 집에서도 PC나 이런 거 쓸 때 우리나라는 정전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 외국 나가면은 전기가 불안해서 그냥 가정집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전기가 가끔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잘 안 하는 게, 서버 자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굉장히 커요. 이 한 대 한 대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렉 하나만 해도 서버가 몇 대가 들어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더 이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전이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전이 되더라도 이 서버 컴퓨터들은 한번 꺼졌다가 켜져야 돼요. 그쵸? 정전은 진짜 1초밖에 정전이 안 됐는데 이 컴퓨터들이 다 꺼졌다가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컴퓨터 PC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전원을 안정적으로 내렸다가 올리지 않았다,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하드가 깨지거나 뭔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근데 서버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은 더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DC에서는 그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게 전원 공급 장치가 뭐였더라? UPS, 그쵸? UPS라는 전원 공급 장치를 같이 써요. 얘 같은 경우는 전기가 끊기더라도 서버에 얼마 동안 계속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분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 정전이 30분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UPS가 있으면은 정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넘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서버를 정상적으로 껐다가 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또 그리고 서버는 열 발생이 어마어마해요. 자, 에어컨이나 이런 거 없는 곳에서 서버를 이런 렉 몇 개만 돌렸다라고 해도 그냥 후끈후끈해요. 사우나처럼 돼요. 자, 그렇게 열을 받게 되면은 장비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IDC에서는 항온항습기라 그래요. 항온항습기라 그래서 일단은 온도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가 여기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서버가 계속 열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뭐 습도에 따라서 고장이 나든 이렇게 스파크가 튀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습도도 안정적인 습도로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기가 직접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네트워크, 서버가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굉장히 빵빵하게 뚫어놨겠죠. 요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IDC를 사용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바로 보안이죠. 보안. 자,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보안, 우리 집에 들어가는 보안보다 IDC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보안은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자, 내가 뭐 아무런 그런 스마트폰이든 이런 장비들 함부로 못 갖고 들어가게 뭐 해놓기도 하고, 여러 관문을 거쳐서야 이런 서버에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에 한정해서 이런 서버들을 만질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거. 그래서 보안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뭐 홍수나 지진이나 화재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IDC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IDC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자체 IDC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버를 아까는 서버 모양에 따라서 뭐 타워형이다, 렉형이다 이렇게 구분했죠. 근데 서버의 이제 CPU에 따라서 이걸 아키텍처라 그러는데 아키텍처에 따라서 x86 서버냐 아니면은 넌 x86. 자, x86 서버가 아닌 거냐. 자, 두 개로 이렇게 보통은 분류를 많이 해요. x86 서버는 뭐냐? 주로 인텔 계열의 서버. 뭐 AMD도 생산을 하긴 하지만 인텔 계열의 서버를 x86 서버라 그러고 넌 x86은 주로 유닉스 옛날에 뭐 메인프레임 이런 대형 서버가 있었는데 그런 서버들을 넌 x86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x86 왜 x86이냐? 우리 인텔에서 처음에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CPU에다가 뭐 286, 386, 486, 그다음에 586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586. 그래서 앞에 뒤에 다 86이 붙죠. 86. 그래서 x86 하면은 우리 인텔 계열의 시스템 CPU를 x86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거는 유닉스 머신들이 이제 넌 x86에 속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가격 면에서는 서버의 가격 면에서는 x86 서버가 유닉스 서버 이거 그냥 유닉스 서버라고 할게요. 유닉스 서버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x86이. 그래서 유닉스 서버가 훨씬 비싸다. x86 서버는 주로 뭐 몇백만 원대의 서버가 많이 있는데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 서버 한 대당 몇천만 원에서 뭐 몇억 대 가는 서버도 수두룩하게 있고요. 예, 그런 식이고 안정성에 있어서는 대신 유닉스 머신, 유닉스 서버를 더 좋게 쳐준다. 유닉스 서버를 더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신 x86 서버는 더 저렴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저렴하니까 유닉스 서버 뭐 두 대로 운영할 거를 그럼 x86 서버로 뭐 한 4개, 5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자. 뭐 2중화, 3중화, 4중화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요새 또 가상환경, 서버 가상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x86 서버가 훨씬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x86 서버의 점유율이 훨씬 높고 점점 또 높아지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션 크리티컬하다.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는 유닉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중요한 관공서 이런 데에서는 유닉스 서버를 선호하고요. 이게 미션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서 고도의 안전성이나 성능이 요구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시스템들 그런 거를 그런 시스템은 유닉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마저도 점점 x86 서버로 이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음 우리 서버가 장비만 있다라고 해서 서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서버 장비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PC에다가 윈도우 운영체제 쓰고 뭐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 서버에도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뭐예요? 운영체제가 되겠죠.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지 우리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처럼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버 운영체제 중에 하나가 바로 리눅스다라는 거죠. 리눅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리눅스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점유율 면에서는 또 가장 높은 운영체제는 윈도우 서버예요. 윈도우 서버.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7이나 10 이런 건 아니고요. 서버용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윈도우 서버 2019, 윈도우 서버 2016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서버도 따로 있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자, 참고로 우리 영문으로 윈도우 할 때 표준 표기 방법은 윈도우 G가 붙습니다. 여기 S가 붙어요. 우리 그냥 한글로 쓸 때는 윈도우 서버 이런데 실제로 영문 표기할 때는 윈도우 G라고 하는 게 정식 표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리눅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레드햇 리눅스 이런 리눅스 버전이 있고요. 얘는 뭐 윈도우 서버는 최신 버전이 2019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동안 리눅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리눅스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리눅스를 얘기하려면은 유닉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인용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인용에서 PC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든 게 리눅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닉스 먼저. 자, 유닉스를 누가 개발했냐?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곳에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1960년대죠.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자,
벨 연구소라는 곳. 이게 AT&T라는 회사의 연구소예요. AT&T.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우리 한국의 KT나 SKT 같은 통신사 말하는 거예요. 통신사. 통신사 이름이 미국의 AT&T다. 여기에 연구소,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유닉스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 자, 유닉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서 뭐 자료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70년대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C 언어를 개발해서 유닉스를 다시 한번 재작성을 해줬어요. 자, 대단한 사람이죠. C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유닉스를 재작성하기 위해서 C 언어 만들어서 재작성을 했고요. 80년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GNU 프로젝트를 창설해서 유닉스의 오픈 소스 버전을 착수했다. 자, 오픈 소스, 누구나 이 소스를 다 수정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 요분이에요, 요분.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이 PC에서도 돌아가는 유닉스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리눅스다. 그래서 이 리눅스는 각종 서버의 OS로 사용이 되고요. 인베디드 장비, 인베디드 장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소형 장비들 있잖아요. MP3나 각종 소형 장비들에도 활용이 되고 보안 솔루션 서버의 OS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리누스 토발스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있다. 자, 두 분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못 알아보겠죠?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배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발사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왜냐하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지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죠. 오픈 소스. 누구나 이거를 개선하고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포판이 있는데, 먼저 슬랙웨어라는 거, 이거는 제일 먼저 대중화된 최초의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하고요. 레드햇 리눅스, 가장 널리 알려진 리눅스 배포판이다. 자, 얘는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RPM, 아나콘다 이런 걸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관리.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는 솔루션들이고, 그래서 이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는 상용 버전이 있어요.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상용 버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RHEL 이렇게 쓰고요. 그 외에 이제 공개 오픈 소스로 그냥 여전히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도 있다. 레드햇 계열에. 그게 바로 센토스라는 거예요. 페도라도 맞고요. 페도라랑 센토스는 레드햇 계열에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다. 그다음에 데비안이라는 리눅스도 있어요. 이거는 공개적인 배포판 목적으로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개발했고, 수세 리눅스 유럽에서 인기 있다. 우분투 데비안 계열이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 그다음에 칼리 리눅스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데비안 계열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 레드햇이라는 이름은 알아놓는 게 좋고요. 데비안도 데비안 자체 그 OS를 많이 쓴다기보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분투라는 리눅스와 칼리 리눅스가 데비안 계열이라고 하죠. 이 우분투를 센토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써요. 우분투라는 리눅스 많이 쓰고, 센토스는 레드햇 계열에서 이제 많이 쓰고요. 우리 수업도 이 센토스를 기준으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수업도 센토스 리눅스 배포판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칼리 리눅스, 보안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칼리 리눅스. 여기에는 해킹 툴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킹 툴이 많이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보안 학습하는 데도 좋고요. 실제로 모의 해킹에 많이 활용이 돼요. 칼리 리눅스. 그래서 우리 해킹 대회 공부하거나 보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칼리 리눅스 이렇게 나중에 설치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아마 이 센토스를 이번에 배워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칼리 리눅스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서버 가상화. 요거는 리눅스 서버랑 딱 리눅스 서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서버가 요새는 가상 환경에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서버 가상화가 어떤 거냐? 서버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하드웨어는. 그래서 물리적인 한 대, 자, 이렇게 장비 하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장비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운영체제나 시스템을 돌리기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컴퓨터도 그렇죠. 집에 컴퓨터도, 자, 내가 컴퓨터가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은 윈도우 10만 깔아서 써요. 윈도우 10만. 근데 내 컴퓨터는, 서버는 어차피 24시간 계속 켜두잖아요. 항상 켜두는데 내 컴퓨터는 이거 윈도우 10으로만 쓰기 싫어. 난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여기서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자, 그런
이제 니즈가 생겨난 거죠. 그런 요구사항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대의 서버를 여러 대 서버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데에서 가상화 서버 기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이런 자원, 디스크도 그렇겠죠. 그런 자원을 여러 대의 가상 서버에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 대 가상 서버에 할당을 하면서 수십 대까지 서버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 서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뭔가요? 자, 한 대의 서버에 내가 뭐 리눅스 서버 1번, 리눅스 서버 1번, 리눅스 서버 2번, 또 여기에는 뭐 윈도우 서버 1번 이런 식으로 뭐 한 3대 정도의 서버를 돌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장비 한 대에서. 근데 이게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 이 리눅스 서버 1번이 부하가 너무 심해져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만약에 내가 익스플로러 쓰다가 익스플로러가 부하가 심해지면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자체, OS 자체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 자체가 다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가상화 서버 솔루션에서는 1번 서버가 죽더라도 나머지 2개의 서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독립적이죠. 서로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가상화 서버 기술, 서버 가상화 기술은 매우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에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접속한 서버가 뭐 가상 서버 환경인지 그냥 물리적으로 한 대의 서버에 깔려 있는 뭐 서버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 솔루션으로 유명한 곳 어떤 게 있냐? 자, VM웨어라는 회사의 vSphere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MS의 뭐 하이퍼V라는 거, 그리고 시트릭스라는 회사의 젠이라는 거, 뭐 레드햇의 KVM, 오라클의 OVM 이런 식의 솔루션들이 있더라.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마 PC에서 우리 이제 수업에 쓸 거예요. PC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솔루션, 뭐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2학년들은 써본 사람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솔루션들이랑은 약간 달라요. 요 솔루션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 안에서 리눅스도 돌리고 뭐 윈도우도 돌리고 여러 가지 OS를 돌리게 되어 있지만 이런 vSphere, 하이퍼V, 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하드웨어 바로 위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OS를 돌리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프로그램 중 하나. 우리가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하고 거기에서 이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자, 그래서 이런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뭐 아니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버추얼박스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는 서버를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 다만 이런 VMware의 vSphere나 하이퍼V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돌아가는 OS들이 진짜로 우리 그냥 서버 운영하기에도 적합하도록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다. 자, 그리고 이런 하이퍼바이저 없이도 이렇게 돌아가는 가상화 기술도 있다. 성능 면에서 더 좋겠죠. 중간에 끼어드는 게 하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새는 주로 이런 가상화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유닉스도 마찬가지고 x86은 특히나 이 가상화 기술에 특화된 서버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x86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수업할 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치도 해보고 할 텐데 리눅스를 그때도 이 가상화 솔루션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나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화 솔루션 위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끝.